그럼 본격적으로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집 프로젝트 좀 생소합니다. 얼핏 들으면 우주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우주의 집 프로젝트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즉 너와 나, 우리 공동체가 집을 갖는 남의 집이 아닌 우리가 주인이 되는 집을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김병천 대표께 마이크를 넘겨서 우리 집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천 대표님, 우주의 집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그렇지만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의 집 프로젝트가 시작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 집을 마땅히 가질 수 있는 주거 환경과 문화를 만들자는 데 있습니다. 1979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을 보게 되면 1979년에는 약 1100만 가구의 주택이었고 당시에 유주택자가 51%, 무주택자가 49%였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 주택 가구 수는 약 2천만 가구고 유주택자가 56%, 무주택자가 44%입니다. 그 40년 동안 약 900만 가구의 주택의 순 공급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의 비율은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이 대담 시간에 찾아보고 그것을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집 프로젝트는 이전에 우리나라 주택 정책에서 발생한 내 집 마련 프로젝트는 정책은 심각한 오류와 잘못이 있었다, 실수가 있었다라고 인정하자는데 그 출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택의 40%는 집을 살 능력이 없습니다. 집을 아무리 공급을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무주택 40%는 그 집을 살 수 있는 돈도 없고 우리나라의 주택금융 시스템도 그 사람들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회적, 제도적 그리고 법적 장치가 대부분이 이용 불가능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집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우리 집 프로젝트의 핵심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나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집값의 10%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주택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들이 살고 있는 임대주택에 금리의 차별을 없애는 누구나 주택 보증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며 세 번째는 그 주택들을 모두 모아서 우리 사회의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하는 스마트 리빙 그리드를 구축하자는 데 있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우리 세 가지 설명을 해주셨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처음에 계약했던 그 가격으로 나중에 최소한의 비용, 그러니까 더 오르지 않은 가격으로 살 수도 있고 또는 오른 가격만큼의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도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이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핵심 사항 하나하나를 살펴볼 텐데요. 우선 우리의 집 프로젝트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기존 주택의 10% 가격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소위 H10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H10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공공 분양 임대나 또는 민간 건설 임대의 경우에 또 뉴스테이라고 하는 정책에 의해서 하는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건설 임대를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집을 분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양할 때 분양 기준이 LH나 SH 등 공공임대에서 경우는 두 개 감정평가의 산술평균으로 가격을 결정하게 되어 있고 뉴스테이에서는 시가로 분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분양 시점에 모든 이익을 공급자, 시행사나 시공사가 가지고 가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판교의 10년 공공임대의 경우에 최초의 그 분양가, 원가를 산정할 때는 한 920만 원 정도였는데 분양하는 시점, 지금 2020년 분양하는 시점에는 평당 약 3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매매 차익이 평당 2천만 원이 발생하고 30평짜리 같은 경우는 6억의 비용을 더 임차인이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H10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최초의 분양가로 살 수 있는 권한을 그 입주자에게 줌으로써 분양 시점에 매매 차익을 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까지 우리나라 주택 공급이 약탈적 경제였다면 이제는 협력적 경제로 바꿔야 된다. 그런 의미로 시작한 게 H10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 개념은 잘 이해하겠는데 결국은 이제 자기 자본 10%만 가지고선 집을 살 수 있다 그러려면 그전에는 뭐 20%, 기본이 20%였잖아요. 네. 굉장히 줄어서 이제 10%가 됐는데 그러면 그것이 나머지 90%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금융 레버리지를 잘 이용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 문제는 우리 수석 정책위 부의장이시고 경제 전문가이신 우리 유동수 의원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두 번째 핵심 금융 부분의 역할이 클 건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누구든지 금리 차별로부터 해결하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융이라는 부분을 보면은 작년까지는 1등급에서 10등까지 개인의 신분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실제로 1등급은 돈이 사실상 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돈이 별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는 가장 낮은 이자율을 주고 7등급 이상부터는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오히려 돈이 가장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금리를 줘도 돈을 빌릴 수가 없어서 대부분 사금융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택에 관해서는 신분에 따라서 금리가 차별되는 이런 구조를 깨자. 그래서 이 주택도시보증 허그라는 곳에서 50% 정도의 보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차료 부분이 보통 한 30% 정도 되는데요. 그 다음에 20%는 아까 말한 대로 뭐 주거권을 팔든 아니면 시행사, 시공사가 이익을 10년 후로 뒤로 미루는 거죠. 예. 그래서 20%를 만들고 임차인들, 거주자들은 30% 내지는 30%가 다 없으면 10% 임차료만 내고 보증금만 내고 20%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리로 갖게 되고요. 50%는 허그 보증을 통해서 거기 입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신용에 따른 금리 차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뒤에 국가가 백그라운드를 해줌으로써 금리 차별을 없애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집 프로젝트가 실제로 모든 국민들이, 임차인들이 체감하는 임대료가 주변 지역에서 80% 이하로 되는 그런 체감하는 주택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마디로 국가 보증 시스템을 통해서 이 대출을 일으킨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동안은 왜 이렇게 안 됐을까요? 보통 신용 등급에 따라서 이 대출 금리를 달리했는 건데 왜 이 프로젝트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전에는 보통 그 금융기관에서 임차인들에게 그 전세자금 대출을 할 때는 임차인의 신용 등급으로 금리를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 쉽게 말하면 차주, 돈을 빌리는 주체인 임차인이 이 돈을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금리를 정했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신용 등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그 금리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용 등급이 각각 다른데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리스크는 이자란 리스크 프리미엄이고 이 리스크가 서로 다르니 금리도 달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누구나 주택 보증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그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국가의 보증기관인 허그나 SGI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보증서를 써서 국가 신용 등급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신용 등급이 설사 1등급, 2등급, 3등급, 뭐 10등급이라 하더라도 국가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때문에 금리를 국가 신용 등급으로 조달할 수 있게 시스템화한 겁니다. 신용 등급의 차이에 의해서 대출 금리가 높아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국가가 보증하게 되면은 그런 환해지, 그러니까 위험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든지 간에 기본적인 담보가 있는 거죠. 국가가 보증만 맞습니다. 해주면. 그러니까 지금의 제2금융권에서의 이자가 굉장히 높죠. 그렇습니다. 제1금융권보다도 또 심지어 그 서민들은 이런 제2금융권에조차도 접근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보증만 해주게 되면 특별하게 국가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국가의 보증에 의해서 서민들이
대출을 누구나 똑같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자가, 리스크가 없으면 이자가 똑같아야 된다는 소리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현재 그 금융제도를 보면 신용등급 6등급까지는 조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용등급 7등급만 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에 제한을 받고 1금융권에서 제한을 받은 사람들은 2금융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더 금리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국가가 보증을 함으로써 그런 리스크를 해지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리로 이 돈을 차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제 시스템을 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금리의 차이, 갭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일반적으로 얼마에 빌리고 있는데 얼마큼까지 낮출 수 있을까요? 보통의 경우에 작년까지는 신용 등급이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걸 금융제도를 바꿔서 점수제로 1부터 999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신용평가를 점수제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우리나라 금리는 20%가 최고 금리입니다. 근데 보통의 이 지금 국가의 신용 등급에 의해서 돈을 빌리게 되면 거의 2%대의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달 금리가 일반 저축은행 2금융권, 3금융권에 가면 지금도 13%, 14% 이렇게 금리를 조달해야 되는데 거의 5분의 1 가격으로 한 3% 이내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으로써 그러니까 국가가 신용보증만 해주면은 서민들이 싸게 빌릴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의 집값에 대한 것도 낮출 수가 있고 접근도 편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거 주거 공간의 개념으로 주택을 묶어서 스마트 리빙 그리드라는 망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빨리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충은 뭐 공유경제에 대한 의미 같은데 이걸 통해서 이익 공유도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택의 그 60%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한 70% 이상이 공동주택, 즉 아파트나 연립 등 이런 이제 공동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주택의 30%가 대부분 창고 기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집에 가면 뭐 책이라든가 자전거, 뭐 잡다한 뭐 이런 뭐 가사 도구들 1년에 한 번밖에 안 쓰는 뭐 이런 도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넥타이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렇게 집의 30%를 창고 기능으로 쓰다 보니까 자기 집에 무슨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주차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공동주택에 가면 주차장이 필요한데 그 주차장이 가구당 1.2대 또는 뭐 최고면은 1.5대까지 주차장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공간은 주차만 되게 돼 있죠. 그런데 이러한 자산들을 지하 공간에다가 공유의 시설로 모아 넣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책이 집에 500권씩 있었습니다. 그러면 1000세대 아파트 단지 같으면 그 책을 지하에 넣으면 50만 권의 도서관이 형성되는데 책 500권이 지하로 내려가면 그만큼 집은 훨씬 더 넓은 공간을 쓸 수 있고 그러한 책을 주민들이 서로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태그를 붙여가지고 이용할 때마다 과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 중에 한 사람은 사서가 돼서 책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고 또 주민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책을 읽어주는 일도 하고 이런 일들을 다양한 일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케이터링 서비스입니다. 집에 냉장고가 우리나라에는 보통 2대가 있습니다. 그 2대 냉장고가 식품을 잠겨놓은 저장고도 하지만 30%는 다 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주부들의 대부분들이 자기 가족들의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을 즉흥적으로 하는 거죠. 내가 필요해 해서 오늘 어묵 얼만큼 사야 돼, 뭐 사야 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버리게 됩니다. 그럼 음식물 쓰레기도 나오는데 이러한 케이터링을 레시피를 만들어서 자기 주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아래서 조리를 하거나 또는 식자재를 공급하는 일을 통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즘에 그 대표적인 게 뭐 마켓컬리 같은 것도 그러한 서비스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공간의 활용을 높이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 같이 사는데 앞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동체 복원, 옛날처럼의 두레를 이용해서 물건도 공유하고 노동력도 공유하면서 그렇습니다. 예. 같이 사회적인 복원을도 이뤄내고 그리고 또 다시 공유경제 개념으로 이익도 창출하고 일자리도 만들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역세권을 좀 넓히고 네. 또 이것을 용적률을 위로 더 높여주면서 거기에 나오는 공공의 개념들을 더 이렇게 제공하겠다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우리 김병천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하 공간을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지하 공간은 용적률이 안 들어간다는 안 소리죠.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이용해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네. 커뮤니티를 통한 공간의 활용과 그다음에 같이 공동체 사회로 가면서의 일자리 창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하 공간을 우리가 그냥 주차장이나 쓰는 이런 공간이 아니고 삶에 필요한 요소들을 교환하고 서로 이용하게 만드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가사를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같은 경우는 뭐 가사 도우미 역할도 있고 또 뭐 침대라든가 여러 가지 정수기라든가 이런 정비 산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SK AT&T 같은 경우는 지금 정수기 렌탈 사업 또는 침대 렌탈 사업 등등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주민 자치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산업이 되고 거기에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나올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차 공간에 대한 것들이 다 필요 없죠. 지금 그렇습니다. 대부분 하루에 3시간 정도 쓰면은 나머지는 주차장이 21시간은 주차장에 네. 있는 거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낭비다. 네. 그래서 이것이 공유할 수 있는 차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 3분의 1만 줄인다고 해도 건설비 자체가 다운되고 네네. 그다음에 이게 운영비 또 유지비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까지가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이런 하드웨어적 공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계속 발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만 더 설명해 네. 주시죠. 현재는 주차장이 자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주식이라는 것은 이제 본인이 차를 몰고 가서 차를 주차하고 나온다는 뜻인데요. 이때 보통 한 대당 필요한 주차 면적이 10평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0세대다. 그러면 1000대의 주차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더 해서 1300대 정도의 주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차가 미래에는 자율주차가 되고 이제 자율주차가 된다 보면 차는 언제든지 부르면 올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는데 주차장이 1.3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싶은데 현대 주택은 주차장은 주민 공유시설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모든 아파트에는 카쉐어링 자체가 안 됩니다. 주민들의 모든 동의를 얻어야만이 카쉐어링도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뭐 소프트웨어도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집을 지을 때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 주식회사처럼 집을 짓는 주체, 뭐 시행공사, 시행사가 집을 지어서 그걸 관리, 운영하는 주체가 다르고 이용하는 주체를 별도로 하게 되면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이 됩니다. 그게 임대 아파트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주차 문제를 저희 미단시티 같은 경우는 잠깐만 미단시티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단시티가 총 1096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세대 분리형을 저희가 30%를 눌렀습니다. 세대 분리형 30% 넣은 이유는 뭐냐면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입니다. 저희가 아까쯤에 서두에 설명했듯이 우리나라의 지금 총 주택 가구 수가 2천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 중에 1인 가구가 30%인 600만 가구입니다. 1인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소형 주택이 필요한데 사실은 소형 주택이 주거 뭐 비용 때문에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미단에 세대 분리형이라는 걸 지어서 1096세대 중에 30%인 약 330세대를 1인 가구로 만들었고 그 1인 가구로 만든 사람들이 주차장을 공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주거비도 낮추고 또 카셔링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제 자동차 운영비를 낮출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아반떼 한 대를 탔을 때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평균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뭐 감가상각비 또는 뭐 보험료 등등 포함해서. 그런데 카시어링을 하게 되면 지금 사회자이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비용을 현격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시어링을 아파트 단지에 도입했다. 그러면 100만 원 내던 것을 40% 정도를 줄여서 40만 원을 줄일 수 있게 되고, 이 40만 원이면 관리비를 내고도 남는 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화하는 그 사람들의 그 차량에 대한 이해, 모빌리티라는 개념이 접목이 됐을 때 우리가 카시어링을 도입하고 사람들이 협력적 소비를 통해서 만약에 이용한다면 그 자체가 일자리 창출도 되지만 비용을 낮추게 되고, 그 비용은 결국 실질 소득의 증가로 돼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금 맞벌이 부부도 있는 반면에 전업가정 주부들이 있는 거죠. 이 전업 주부를 하시는 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밥을 짓는데 그렇습니다. 이 노동을 같은 시간에 같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들을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에 대한 적당한 대가를 지불하자. 예. 그래서 예를 들어 한 시간에 한 10,000원 정도 한다면 한 달에 한 40번을 하루에 2시간씩 해서 40시간 정도를 하면 40만 원을 벌기 때문에 그게 충분치는 않아도 그것으로서 그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불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도 같은 것들에 대한 효율을 높이면서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가 약 3,700만 명 정도 되고 경제 활동 인구가 2,68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자발적 그 실업에 있는 사람들이 한 1,000만 명 되는데요. 그 중에 70%인 700만 가구가 가사와 육아를 목적으로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럼 일 안 하느냐? 아닙니다. 합니다.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것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산업으로 전환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를 서로 나누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자.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사회적 협력 이제 시너지 센터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시너지 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들이 노동한 것들을 얼마든지 단지 내에서 소화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얼핏 드는 생각인데요. 아주 퀄리티가 높은 전문 교육들은 프로들이 가르쳐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초기에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그림을 그리고 나갈 때는 대학 나와도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대신 자기는 미술은 전공했지만 수학 영어는 잘 가르칠 게 안 돼서 가르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안 해봤을 텐데 예를 들어 본인이 5명의 단지 내 5명에게 미술을 가르치면서 쿠폰을 자기 자식은 뭐 가르치는 거에 4명을 더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쿠폰을 2장만 받고 그 2장으로 수학이나 영어 교육을 또 받는다면 또 다른 분은 또 영어나 수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나머지 2장은 그걸 통해서 다른 재능 기부 형태로 하거나 또는 우리 지자체나 이런 데서 그 대가를 주고 사서 다른 분들에게 나눠서 또 이렇게 하는 품앗이 하는 이런 것들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네, 상당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지하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한다면 우리 박정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재능 기부처럼 본인이 잘하는 것을 우리 같이 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고 또 자기가 부족한 걸 또 받고, 아파트라는 곳이 삶이 단절되는 공간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서로 재능도 기부하고 재능도 받고 이렇게 상당히 좋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주택이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이제는 플랫폼 공간이 돼서 그냥 단지 사는 것이 아니고 즐겁게 사는 것. 그래서 공동체의 복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의 지금 중요한 대담 내용이 우리가 주인인 집을 만들자는 것은 단순히 집을 살 수 있는 시스템도 우리가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되지만 거기에 같이 거주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3개를 좀 정리해 보면 3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H10 프로그램 10%를 가지고선 집을 누구나 소유할 수 있다. 예, 두 번째는 그거는 국가 신용보증 시스템 같은 걸 만들어서 이자율에 대한 차별을 없앰으로써의 주택 구입을 보다 손쉽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또 하나는
이렇게 공동체 공간을 만들므로써 사회 복원하는 데 있어서의 기여도 하고 또 하나는 일자리도 만들자 이런 개념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저희가 또 살펴볼 게 뭐냐면요. 처음에 제일 지금 뉴스타일이라 불렸던 공공지원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분양받고 나서 10년 후에 예. 10년 후에 지금 오른 가격에 대해서 예, 평가를 2개를 받아서 평균 가격으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다시 또 돈이 모이지 않으면 그걸 살 수 없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건설사든 시행사든 했던 사람들이 이익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네, 네. 그것에 대해서 일부는 다시 국가기관에 팔게 한다. 뭐 이런 정책도 있고요. 예, 등등의 뭐 몇 가지 정책이 나왔습니다만 우주이지 프로젝트는 처음에 분양을 했을 때 가격을 나중에 10년 후에도 같은 가격으로 사거나 예. 또는 그 오른 가격에 대한 이익분을 예. 소유한 사람과 거주한 사람들이 예, 예. 나눠 가질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 민특법상에 있는 뭐 뉴스테이 정책이나 또는 공공임대의 경우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공급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게 두 개 감정가에 산술 평균을 하든 아니면 시가로 하든 오른 가격에 팔아서 그 이익을 공급자가 독점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지금 제도고요.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주이지 프로젝트는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익을 서로 나누자는 것이 하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최초의 그 감정가로 분양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입주자에게 주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그 입주자가 그 집을 유지하는 모든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익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그 독점하고 배타적이고 약탈적인 이러한 경제 환경을 바꿔보자. 그렇게 해서 협력적 관계로 간다면 이게 앞으로 우리 주택 문화를 바꿀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네. 결국은 문제는 집값인데 현 정부의 공급 정책에다가 이렇게 우주의 집 프로젝트 개념이 도입된다면은 집값 상승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최근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얘기하고 있어서 그렇게 고밀도로 개발한 다음에 주택을 공급하고 일정 부분을 공공임대주택을 늘린다는 것인데 이 공공임대주택의 그 개념에다가 이 우주의 집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주택이라는 것이 내가 바잉해서 캐피탈 게인을 얻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거기서 사는 리빙의 공간으로 우리가 이해하자. 그리고 리빙을 통해서 직업도 만들고 또 같이 커뮤니티도 활성화시키는 공간으로 만들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시스템을 만들어 가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박정 도당위원장님께서 오늘 얘기한 주택 패러다임의 변화. 요거는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 문제를 공유 개념으로 바꿈으로써 우리의 국민의 삶들이 이 주택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이익을 보고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고 계층 간의 사다리가 단절되고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주거 문제를 이렇게 현실적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한 공간으로 바꿔나가는 프로젝트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이 경기도당과 인천시당이 하는 담대한 대담의 첫 번째 주제 주택 패러다임의 변화, 우주의 집 프로젝트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어렵지는 않으셨습니까? 주거 문제는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이 기본권을 국가가 그리고 정치권이 보장해 주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담은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 영끌이 없는 주택 문제 해결, 그것이 오늘 대담을 준비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내일을 위한 담대한 대담 일부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